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고릴라 책읽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의 제목은 주린이도 술술 읽는 친절한 주식책이고요. 작가는 최정희, 이슬기입니다. 출판사는 메이트 북스입니다. 주식과 채권, 그리고 펀드는 뭐가 달라요? 우리 엄마한테 주식이 뭐냐고 물으면 아마 큰일 나는 것, 위험한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주식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주식에 손댔다가 깡통 찼다는 사람들이 사연을 하도 많이 들어서다. 그러면 동네에서 가끔 이자놀이를 하면서 푼돈을 챙기던 엄마에게 채권은 좀 더 안전한 것일까? 도대체 주식이 뭐길래 위험하다고 하고 채권은 그나마 주식에 비해 낫다고 하는 것일까?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다. 이때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해 주세요 라고 하면 주식이고 돈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채권이다. 주식과 채권 모두 증권이라고 불리며 증권은 주식 보유자, 채권자의 소유권,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서를 말한다. 장사가 잘 돼야만 이익을 보는 주주는 장사의 훈계도 가능. 주식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하는 증서다. 기업에 투자하고 이 증서를 갖게 되면 주주가 된다.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면 상장주식이라고 한다. 상장주식은 증권사 계좌를 통해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 친구가 운영하는 치킨집 더 치킨이 상장된 회사라고 생각해보자. 친구는 더 치킨을 차리는데 2억 원이 필요한데 1억 원만 투자해달라고 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치킨 한 마리를 주고 매년 이익의 10%를 돈으로 주겠다고 한다. 나는 치킨집의 50% 지분을 가진 주주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매달 제공되는 치킨과 연이익의 10%는 배당금이 된다. 물론 장사가 잘 안되면 치킨이나 배당금은 못 받을 수도 있다. 치킨집이 잘 돼야 주주인 내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치킨이 좀 더 바삭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생이 왜 이렇게 많냐 등 주주 총회를 통해 치킨집 경영에 관여할 권리가 생긴다. 이후 치킨집이 대박이 나자 친구는 치킨집을 3억 원에 팔아버리겠다고 한다. 나는 치킨집 지분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는 1억 5천만 원을 나에게 돌려줘야 한다. 주식을 매도하는 상황이라면 배당금과 별도로 내가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오른 만큼 돈을 벌게 된다. 반대로 쫄딱 망해 빚만 늘었다면 투자금 1억 원이 날아간 것이다. 어쩐지 치킨 맛이 변했더라 하면서 땅을 쳐도 이미 버스는 떠난 뒤다. 주식은 기업이 망하면 갖고 있던 증서가 휴지 조각이 된다. 치킨 맛이 영 별로인데 친구한테 말을 못해 끙끙 앓고 있다면 치킨집이 문을 닫기 전에 주식을 팔아버릴 수도 있다.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원금과 이자를 받는 채권자. 만약 내가 친구한테 1억 원을 빌려줘 채권자가 된 상황이라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나는 친구로부터 연 10%의 이자와 함께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돈을 갚겠다는 증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주주는 아니기 때문에 치킨 맛에 왈가왈부할 권한은 없다. 다만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꾸어진 돈만 만기일에 잘 돌려받으면 되기 때문에 주식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1년 뒤 치킨집이 잘 돼 3억 원에 팔았다고 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 1천만 원 뿐이다. 치킨집이 망하더라도 내 돈 먼저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 안 되면 법원에라도 가면 된다. 채권도 주식처럼 망하기 전에 탈출하는 방법이 있다. 채권을 팔아버리면 된다. 만기 때 받게 될 이자를 포기하는 대신 채권의 값을 매겨 파는 것이다. 다만 치킨집이 장사가 덜 되고 신용이 떨어진 상태에선 채권 값이 하락해 헐값에 팔아야 할 수도 있다. 채권은 누가 발행하느냐, 즉 누가 빚쟁이가 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은행이 발행하면 은행채가 된다. 빚대일 가능성이 낮을수록 금리도 낮다. 국가가 망할 리는 없으니 국채의 금리가 가장 낮다.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는 금리가 높다.
높은 금리를 줘야만 떼일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채권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이고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채권값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종목을 사주면 펀드. 주식과 펀드는 어떻게 다를까? 바로 주식을 사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증권 계좌를 통해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주식을 사면 직접 투자가 되고 펀드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면 간접 투자가 된다. 직접 투자에선 주주가 되지만 간접 투자에선 주주의 역할을 자산운용사가 맡게 된다. 자산운용사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돈을 모두 모아 펀드 매니저에게 맡기면 펀드 매니저는 직접 수백 개의 종목을 선택하고 이들의 매매 시기를 정해 돈을 굴린다. 이는 여러 종목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 그러나 펀드 매니저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 펀드도 주식처럼 원금이 까일 수도 있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돈을 낸 투자자가 져야만 하는 것이다. 펀드는 증권사와 은행 등 판매사를 통해 가입할 수도 있고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일반 주식처럼 거래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전자는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선택해 매매한다는 점에서 펀드 매니저의 능력에 따라 수익률 편차가 커지는 반면 ETF는 펀드 매니저의 개입이 거의 없으며 특정 지수나 특정 자산이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좌우된다는 점이 다르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다른 시장인가요? 한국 주식시장이라는 학교에 우등생만 몰아넣은 바는 코스피 시장. 아직 성적은 낮아도 장차 큰일 할 것처럼 보이는 유망주만 몰아놓은 바는 코스닥 시장. 매일 경제 뉴스를 보면 코스피 지수가 얼마 떨어졌네, 코스닥 지수가 얼마 떨어졌네 하는 이야기가 보도되는 걸 볼 수 있다. 둘 다 결국 한국 주식시장에 속해 있는 건데 굳이 구분해서 부르는 이유는 뭘까? 두 시장 사이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우량주 시장인 코스피, 유망주 시장인 코스닥. 투자자 입장에선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전혀 다르지 않다. 주식을 사고 파는 방식도 똑같고 공시 등 여러 시스템이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다만 두 시장 간이 성격의 차이가 있다. 코스피 시장은 비교적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종목들이 모여있는 시장이다. 코스피 시장의 대장주는 삼성전자이고 이 외에 네이버, 현대차, LG생활건강 등 이름만 들어도 대기업인 걸 알 수 있는 기업들이 모여있다. 한편 코스닥 시장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만든 시장이다. 그래서 대장주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이고 이 외에 바이오 종목이 많다. KMW와 같은 IT 종목이나 CJENM과 같은 콘텐츠 종목들도 즐비하다. 오늘 내일 실적은 다소 불안할지 몰라도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이 상정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보면 된다. 성격을 가르는 두 시장 사이의 여러 허들. 코스피 시장이 우량주 위주, 코스닥 시장이 유망주 위주로 구성될 수 있었던 건 두 시장 사이에 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먼저 상장 요건이 다르다. 코스피 시장은 상장 요건이 까다롭다. 상장할 수 있는 루트가 몇 가지 있는데 이 중 일부를 살펴보면 최근 매출이 1천억 원 이상이고 3년 평균 매출이 700억 원 이상이면서 최근 사업 연도의 영업이익 및 당기 순이익이 흑자인 경우 최근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면서 기준 시가총액이 2천억 원 이상일 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상장 요건이 느슨하다. 유망주에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 아예 시장에 진입조차 불가능할 테니 말이다. 기준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법인세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20억 원 및 시가총액 90억 원 또는 시가총액 500억 원 및 매출액 30억 원 또는 최근 이 사업연도 평균 매출 증가율 2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가총액 기준과 매출액 기준이 코스피 시장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코스닥 시장에는 일정한 수준의 시가총액과 성장성만 갖추면 이익을 못 내고 있더라도 상장할 수 있는 테슬라 요건 등도 있다. 두 시장은 퇴출 기준도 다르다. 코스닥 시장은 상장 문턱이 낮은 만큼 코스피 시장에 비해 퇴출도 더 쉽다. 코스닥 시장에선 영업 적자가 4년 연속이면 관리 종목에 지정되고 5년 연속이면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반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영업 적자와 관련된 상장 폐지 규정이 없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의 차이가 뭔가요? 증권사 앱을 깔고 난 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처음 검색하는 건 삼성전자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검색하면 두 개의 종목이 뜬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 삼성전자 뒤에 붙은 우의 의미는 뭘까? 그리고 우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는 무엇일까? 배당을 더 받는 대신 주주총회를 포기한다면 우선주. 이름 뒤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주식을 보통주라 부른다. 반면 이름 뒤에 우가 붙은 주식은 우선주를 뜻한다. 삼성전자는 보통 주이고 삼성전자우는 우선주다. 우선주라니 도대체 무엇을 우선한다는 걸까? 그것은 바로 보통주보다 배당을 더 주겠다는 얘기다. 삼성전자의 경우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주가가 15%나 싼데도 2020년 8월 기준 한 주당 배당금은 보통주와 동일하다. 같은 삼성전자인데 더 싼 값으로 배당을 받는 셈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배당을 더 받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의결권이다. 의결권이란 주주총회에 올라온 안건에 찬성이나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투표권을 얘기한다. 의결권은 주식을 단 한 주라도 들고 있으면 가질 수 있는데 이 의결권이 있으면 주주총회 안건에 올라온 배당금 지급 계획에 대해 배당금을 더 달라며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선주를 사면 주주총회는 포기해야 한다.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주가가 싼 이유?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가가 저렴하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적게는 10% 정도에서 많게는 40에서 50% 정도 싸다. 같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주의 주가가 유독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주식시장에서 우선주의 가치가 낮았던 데엔 그만한 역사가 있다. 오랜 기간 동안 기업 투명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은 최근까지도 오너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문제 등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많았다. 그래서 소액주주가 대주주의 의사결정에 대항할 수 있었던 수단인 의결권의 가치가 그만큼 높았던 것이다. 이를 의결권 프리미엄이 높았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보통주와 우선주 간이 주가 괴리율이 좁혀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을 필두로 많은 기관들이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 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투자 지침이다. 한국에서도 2018년 7월 말부터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서 기관들이 기업을 상대로 주주에게 부당한 것은 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배당을 늘리라고 한다거나 선임하겠다는 임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통주를 사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요가 줄어들 테고 이는 곧 보통주가 가진 의결권 프리미엄을 축소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 등 선진국 증시에서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격 괴리율은 평균 10% 미만이다. 시가총액이 얼마 날아갔다는데 그게 왜 중요한가요? 코스피 시가총액 65조 원 증발, 1천조 원 밑으로. 코로나 패닉에 세계 증시 시가총액 열흘새 3천조 원 증발.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치자 이런 제목의 뉴스가 쏟아졌다. 시가총액의 증발해 버렸다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기업 가치를 보여주는 시가총액. 개별 종목의 시가총액은 발행 주식 총수, 상장 주식 수와 현재의 주가를 곱해 계산하고, 코스피 시가총액은 코스피 상장 회사의 시가총액을 합산한 것이다. 시가총액은 주식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시가총액이 증발했다는 것은 주식시장 규모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하루아침에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 리 없으니 주가가 급락했다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 자체가 붕괴되면서 기업 실적이 나빠질 것이 뻔하고, 그러다 보면 문을 닫는 기업이 생길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현금을 확보하려는 심리가 강해졌다. 주식을 팔고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려는 움직임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다. 시가총액은 현재 해당 회사의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주당 가격이 1만 원이고 발행 주식 수가 5천만 주인 종목의 시가총액은 5천억 원이다. 이론적으로 5천억 원만 있으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업 가치가 높을수록 주가가 상승할 것이고 그만큼 시가총액 규모도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는 삼성전자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020년 8월 현재 343조 원대이다. 이는 2020년 우리나라 예산 512조 원이 67%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다.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58조 원대로 두 번째로 크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회사가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하는 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산업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알 수 있다. 시가총액이 변하는 곳, 산업이 변화를 의미.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어떤 업종이 한 나라의 산업, 경제를 좌우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전 세계의 시가총액 순위를 살펴보면 우리가 현재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는 애플이다.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3위는 아마존, 4위는 알파벳, 5위는 페이스북이다. 2020년 8월 기준. 이들의 공통점은 온라인 플랫폼 및 관련 기기 업체라는 점이다. 데이터가 황금알인 4차 산업혁명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만큼 관련 업체의 시가총액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주가가 매일 변동하므로 시가총액 규모도 매번 바뀐다. 하지만 단기간에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10년, 20년 장기간에 걸쳐 살펴보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회사들이 그 시대 그 나라의 경제를 좌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는 가전제품 등 전기기기 제조업체인 제너럴 일렉트릭 GE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내에서도 GE를 찾아볼 수 없다. 주식도 덩치가 다 다르다. 매년 1월마다 주가가 오른다는 이른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가 대주주 주식차익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 매도가 지난달 종료되면서 1월에 주식 매수세가 재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개인들이 주로 매집하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유동성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다. 언론기사의 일부다. 시장 상황에 따라 대형주가 유리할 수도, 중소형주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일까? 무자르듯이 말할 수 없지만 대체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매년 1월마다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지는 1월 효과 현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보유 주식 규모가 많아 대주주가 되는 개인 투자자는 이듬해 4월 이후 해당 주식을 매도해 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려고 한다. 그러다 1월이 되면 다시 주식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증가해 개인 투자자의 매입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시가총액이다. 시가총액은
발행 주식 총수, 상장 주식 수의 현재 주가를 곱해 계산한다. 코스피 상장회사를 시가총액 순으로 쭉 나열했을 때 상위권인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형주라고 한다. 100위부터 300위까지는 중형주, 301위부터 그 이하 모든 종목은 소형주가 된다. 대형주는 외국인이, 중소형주는 개인이 주로 거래. 대형주는 주로 개인보다는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 사고 판다. 프로그램 매매도 대형주 위주로 이루어진다. 대형주는 수출주 비중이 높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와 같이 반도체, 자동차 등 국내 주력 수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분포되어 있다. 그러니 대형주는 대외 이벤트와 환율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면 대형주가 중소형주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반대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다. 하지만 중소형주는 다르다. 중소형주를 주로 사고 파는 투자 주체는 개인 투자자들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외 이슈에 별로 민감하지 않다. 그러니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올 때는 중소형주와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상승한다.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증시가 폭락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수십조 원의 자금을 몰고 증시로 유입되었을 때 코스피 중소형주,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대형주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은 어떻게 다른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보다 더 유명한 지수들도 있다.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 거래가 활발하고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코스피 200 지수가 있다. 코스피 200 지수는 우리나라 대표 지수라 할 수 있다. 외국인, 기관들이 중점적으로 거래하는 대형주는 코스피 1에서 100위에 있는 대형주보다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된 200개 종목일 때가 더 많다. 코스피 200 지수는 코스피 상장 회사 중에서 시장 대표성, 산업 대표성, 유동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20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스피 대형주 지수가 시가총액 순으로 1위부터 100위까지 묶은 것이라면 코스피 200 지수는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것이다. 유동 시가총액은 현재 주가에서 유동 주식수를 곱해 계산한다. 유동 주식수는 발행 주식 총수에서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 보유 지분, 우리 사주 조합, 자사주, 정부 등의 지분, 즉 시장에 실제로 유통될 가능성이 낮은 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이런 방식으로 종목을 산출하게 되면 자산운용사들이 코스피 200을 추정해 만든 상장지수 펀드, ETF 등을 운용할 때 편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주식이 있어야 관련 상품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코스닥 150 지수도 있다. 코스피 200 지수와 유사한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 회사에서 시가총액, 유동성, 업종 분포 등을 고려해 150개 종목을 뽑아 만든 지수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내 종목들은 6월과 12월, 즉 1년에 2번씩 종목이 변경된다. 때론 수시 변경도 가능. 기존에 있던 종목이 빠지고 새로운 종목이 편입되는 과정에서 관련 지수를 추종하는 ETF 등 펀드 자금들이 움직이면서 단기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에 새로 편입되면 해당 주식을 매입하려는 펀드 자금이 증가해 주가가 오르고 반대로 제외하면 해당 종목을 팔려는 수요가 늘어나 주가가 하락한다. 비싸 보이는데 사야 하나요? 기다려야 하나요?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도 주식을 사야 할까? 더 싼 것을 찾아볼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흔히 빠지는 고민 중 하나다. 이 고민에서 어떤 답을 내느냐에 따라 성장주 투자와 가치주 투자로 스타일이 갈린다. 진흙 속 진주를 찾자. 워런 버핏의 가치주 투자. 가치주란 쉽게 말해서 가격이 싼 주식을 말한다. 이 기업이 벌고 있는 돈이나 향후 비전을 생각하면
지금의 주가가 싸다고 판단되는 주식이 여기에 속한다. 다른 말로는 저평가 우량주라고도 한다.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안겨주는 주식은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그다지 화려하진 않아도 뜯어보면 우량한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서 가치 투자를 진흙 속 진주를 찾는 과정이 빗대는 이들도 많다. 가치주 투자자의 대표는 워런 버핏이다. 10년 동안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10분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명언처럼 우량한 기업을 싼 가격에 산 뒤 장기 투자하는 게 그의 투자 방식이다. 하나의 예로 코카콜라가 있다. 코카콜라가 펩시콜라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주가가 하락해 주가 수익 비율이 15배로 하락한 1988년. 버핏은 코카콜라 주식을 12억 달러어치 사들인다. 사람들이 꾸준히 코카콜라를 마실 것이란 확신이 있었고 지금의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이후 버핏의 생각처럼 코카콜라는 점점 세계로 뻗어나갔고 1990년대가 되자 코카콜라의 PER은 30배 이상으로 올랐다. 버핏은 현재도 코카콜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비싼 걸 사서 더 비싸게 팔자. 필립 피셔의 성장주 투자. 성장주는 지금 성장률이 높고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혹은 현재 성장률은 미미하나 앞으로 큰 성장과 수익이 기대되는 기업의 주식을 말한다. 성장주는 미래에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보다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게 바이오 업종이다. 임상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지만 성공하면 큰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업종. 그래서 지금 이익이 크게 나오지 않아도 주가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바이오다. 성장주 투자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이는 필립 피셔다. 피셔는 뛰어난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이라면 현재 주가가 비싸더라도 매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비싸더라도 앞으로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주가는 더 비싸지기 때문이다.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라는 게 필립 피셔의 투자 방식인 셈이다. 피셔는 1950년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모토로라 등을 사들였는데 당시엔 이런 전자업종 투자가 지금의 팡,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투자와 비슷하게 여겨지던 때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수십 년 뒤에 더욱 크게 성장해서 더 큰 수익을 안겨줄 것이란 생각으로 베팅했고 결과적으로 모토로라에서만 무려 2,000배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가치주일까 성장주일까? 가치주 투자와 성장주 투자는 가격 측면에서 보면 다르지만 결국 좋은 기업을 사서 성장을 누린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래서 두 투자법을 전혀 다른 투자라고 볼 수는 없다. 스타일이 다소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투자는 가치주 투자일까 성장주 투자일까?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대장주로 반도체가 디지털 시대의 쌀로 여겨지는 만큼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화려한 슈퍼스타에 투자하는 성장주 투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PER은 15배 수준, 2020년 6월 기준으로 같은 반도체 업종 업체인 대만의 TSMC가 20배 가까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가격을 보면 가치주라고도 볼 수 있는 셈이다. 그래서 한국에선 삼성전자를 가치주이자 성장주라고도 부른다. 경기 사이클과 가치주, 성장주의 관계. 그렇다면 가치주 투자가 좋은 때와 성장주 투자가 좋은 때는 언제일까? 보통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성장주의 주가가 뛰는 양상을 보인다. 경기가 하락하면 성장을 하는 기업이 드물기 때문에 몇 안 되는 성장주가 득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기가 좋아지면 성장이 흔해지고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가치주가 시장을 주도하게 된다. 금리 역시 가치주, 성장주의 투자와 관련이 있다. 저금리, 저성장 시대의 성장주는 그 자체로 희소해
프리미엄을 받았지만 금리가 정상화되면 높은 밸류에이션이 부담으로 적용해 가치주의 상대적 매력이 다시 부각되는 탓이다. 금리가 오르면 위험성이 낮은 국채만 사도 예전보다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으니 구태여 성장주라는 높은 리스크를 질 필요가 적어진다.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땐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더 빛난다고들 한다. 상승기와 하락기의 신호음들. 증시도 플렉스 시즌이 있다. 증시로 돈이 계속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른바 대세 상승기다. 대세 상승기는 어떻게 포착할까? 경기 지표가 안 좋다고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대는데도 금리는 낮고 갈 곳 없는 돈은 언제든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증시로 들어온다. 대세 상승기의 초입이다. 반대로 대세 하락기를 예측하는 방법은 없을까? 언론에선 수출, 고용 등의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며 경기 회복에 샴페인을 터뜨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가는 하락한다면 약세장 진입 초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증시가 대세 상승기 또는 대세 하락기에 진입할 때 주변에 어떤 신호음들이 울리는지를 잘 파악만 해도 주식을 언제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 강세장과 약세장을 구분해 이론화한 다우 이론이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창간한 찰스 다우가 고안한 이론이다. 이는 크게 6가지 국면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강세장 태동기다. 전반적으로 경기나 기업 실적이 어둡고 언론엔 부정적인 기사가 가득하다. 금리가 낮고 시중에 유동성은 풍부한데 주가가 오를 것 같지 않아 실망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한다. 그런데 거래량은 줄어들지 않고 일반 투자자가 판 주식을 전문 투자자들이 서서히 주워 담기 시작한다. 동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데 바로 이 시기가 그러한 때이다. 두 번째는 경기와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하는 시기다. 이 시기에는 주가가 오르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 일반 투자자들도 주식에 관심을 갖고 매수한다. 경기 개선 기대의 금리가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 세 번째는 주식 초보자들도 증권 계좌를 트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다. 경기 지표도 개선되고 주가도 연일 높아져 언론에 대서특필된다. 증시는 악재에 둔감해진다. 주변엔 강세론자들이 넘친다. 그러나 이때 주식에 잘못 투자했다간 상투 잡기 쉽다. 네 번째는 약세장 초입기다. 전문 투자자들은 주가가 고점을 찍었다고 판단해 서서히 매도에 들어간다. 경기 지표는 아직까지 좋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당황하기 시작한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금리가 상승한다. 악재에 둔감해졌던 시장이 점점 악재를 의식하기 시작한다. 다섯 번째는 악재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어 실제로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이 나빠지는 때다. 이 시기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주식을 팔려는 세력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폭락한다. 마지막은 침체기다. 주가 폭락세는 멈췄지만 상승 기미는 보이지 않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전형적인 약세장이 나타난다.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이 가장 떨어지는 시기다. 다우 이론에서 증시는 6가지 국면으로 강세장과 약세장이 반복된다. 이 기간이 얼마 주기로 반복될지는 경기 흐름과 기업 실적에 달려있다. 그러나 실제 대세 상승기, 대세 하락기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증권시장에선 이런 얘기들이 오간다. 주변 사람 10명에게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지 오를 것 같은지 물어보는 것이다. 10명 중 9명이 주가가 오를 것 같다고 답하면 주식을 팔아야 할 때이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것 같다고 답하면 주식을 사야 할 때라고 한다. 투자자 다수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해야 주식시장에선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얘기다. 네, 이런 말도 생각나네요. 대중이 환호할 때 매도하라. 하지만 대중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과감하게 매수하라. 네, 이 말과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선 매수,
상단에선 매도. 증시가 흐름을 갖고 움직일 때도 있지만 일정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도 있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무려 5년간 코스피 지수는 1800에서 2200선 사이에서만 움직였다. 박스권 학습 효과에 익숙해진 투자자들은 코스피 지수가 1800선까지 내려왔을 때는 주식 매수를, 2200선까지 올라서면 주식 매도를 했다. 무작정 장기 투자할까요? 아니면 단타 칠까요? 미중 무역 분쟁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아래로 갈 때마다 시장에 등장한 사진이 있다. 2007년 7월 코스피 지수가 처음으로 2000선을 돌파했을 때 한국거래소가 촬영한 기념사진이다. 10년도 더 된 과거의 지수로 코스피 지수가 돌아갔음을 자조하는 셈이다. 그러나 그저 웃고 넘어가기에는 이런 행동이 안겨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바로 한국 시장은 장기 투자에 적합한가라는 주제에 대해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무작정 장기 투자로 수익을 내긴 어렵다. 주식을 시작하는 초보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워런 버핏과 같은 투자 천재들의 말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장기 투자를 추천하고 있다.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오를 때까지 보유하면 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시간을 낚는 방식의 투자법이다. 그러나 코스피 지수만 봐도 무작정 장기 투자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2007년에 코스피 지수 ETF를 샀다면 13년이 지난 2020년에도 수익률은 0%에 머물 수밖에 없다. 지수가 한때 2500선까지 올랐지만 다시금 떨어져 결국 2000선에 머물게 된 탓이다. 물론 10년은 짧다. 20, 30년 더 투자하면 수익률이 오를 것이라고 말하며 장기 투자를 권유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10년이 넘는 기간이 장기 투자, 심지어 꾸준히 오르는 것도 아닌 위아래로 등락폭이 큰 시장에서의 장기 투자는 엄두가 안 나는 일일 것이다. 게다가 2000년대 후반에 주도주, 우량주로 분류되었던 조선주들이 이제 와선 시가총액 상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종목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량주라 해서 무작정 장기 투자가 답이 아니란 것도 알 수 있다. 단타로 수익 내긴 더 어렵다. 그렇다면 단기 투자, 즉 단타가 답일까? 하지만 단타는 더 어렵다. 짧은 기간 내의 저점과 고점을 기가 막히게 맞춰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워런 버핏과 같은 투자 천재들도 하기 어려운 일인 탓이다. 당장 하루 뒤 주가를 맞출 수 있는 투자의 신은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루하루의 변동성을 맞추는 단타보다 길게 가져가는 장기 투자가 승률이 높다고 추천하는 것이다. 또 단기 투자의 경우 매매를 할 때마다 각종 수수료가 수익률을 깎아먹는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하루에 수십 번씩 매매를 하다 보면 주식으로 얻은 수익률과 떼이는 수수료가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탓이다. 수익을 봤으면 다행이지 만약 손해라도 입었을 경우에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장투와 단타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건 대세 상승기에만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다. 대다수 종목이 상승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골라 잡아도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스피 지수는 오랜 기간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쉬운 투자법은 아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경제적 해자, 경쟁사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주는 높은 진입 장벽과 확고한 구조적 우위를 갖는 것가 있는 종목을 고른 뒤 그 종목에 해자가 닿을 때까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추천한다. 예컨대 장기 투자를 설파하는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는 통신수단이 삐삐에서 휴대폰으로 넘어갈 시기에 통신사 주식을 샀고 휴대폰을 대부분의 사람이 보유해서 더 큰 혁신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 해당 주식을 매도해 수백 %대의 이익을 봤다고 한다. 그 주식만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지를 살펴봤고 그 장점이 다 사라질 즈음 주식을 매도한 셈이다. 그 장점이 세상에서 너무 당연해졌거나 혹은 많은 회사가 따라해서 그 장점이 흔해졌을 때 해자가 다 했다고 보는 시각이다.
한편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가 더 유리한 것은 대세의 상승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등락이 큰 한국 주식시장의 성격상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기간은 10% 안팎이며 대부분의 기간은 박스권에 머문다. 촉이 좋아서 상승기에만 주식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주식을 오래 보유해야 10% 안팎이 대세 상승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커지는 손실을 그저 두고 봤다간 손실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몇 %에선 손절을 하겠다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두는 것도 중요하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종목의 장단점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투자 기간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